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중국 강소성 옌청에 있는 안도 슈팡 서관에 가서 모호성의 철학으로 명성을 새긴 짧고 굵은 철학의 세계,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쓰고 김화자가 옮겼습니다. 메를로퐁티 이전의 프랑스 철학은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세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세계에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헛된 믿음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인간을 분리되어 있는 정신과 육체의 결합체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고 자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몸의 실존적 상황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전제를 전복시킨 그는 언어와 회화는 개념적 언어가 아닌 침묵으로 표현되며 철학은 예술의 표현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모호한 철학의 세계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시를 통해 각 기호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각각의 기호는 하나의 의미를 표시하기보다는 그것과 다른 기호들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랑그는 이름이 아닌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랑그에서 나온 이름들은 단지 그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이름이 아무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단어 사이에 어떻게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의사소통이 화자의 랑그 전체에서 청자의 랑그 전체로 진행된다면 반드시 그 랑그를 알고 있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은 제논의 역설이 운동이라는 행위에 의해 극복된 것처럼 파롤의 사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언어의 경우 개개의 기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기호들 간의 측면적인 관계라면 의미는 단어들 간의 차이, 즉 단어들 간의 교차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언어와 그 의미를 구별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는 사유가 청각적, 시각적 지표들을 초월하듯 원칙적으로 의미도 기호를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단 각각의 기호들이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면 그 기호와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남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통 의미가 기호 속에 내재한다고 믿는다. 이때 기호는 청자가 그의 이런저런 생각을 검토하도록 하는 모니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는 말의 연쇄 속에 안주하지 않으며 연쇄로부터 스스로를 구분짓지도 못한다. 만일 기호가 다른 기호들을 배경으로 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면 그 기호의 의미는 완전히 언어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빠롤은 항상 빠롤의 토대 위에서 작용하므로 빠롤은 발화라는 거대한 직물 내에 있는 하나의 주름에 불과하다. 카메라가 마티스의 작업을 저속으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찍혀 나온 모습이 마티스 자신도 감동할 정도로 굉장했다고 한다. 육안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넘어가는 것인 바로 그 붓놀림이 마치 세계의 시작이 임박한 장엄하고 팽창된 시간 속에서 명상에 빠진 듯이 보였고 10여 가지 움직임을 시도하는 듯이 보였으며 그렇게 캔버스 앞에서 춤을 추고 여러 번 캔버스를 살짝 스치다가 마침내 반드시 그려야 할 단 하나의 선을 섬광처럼 그려내는 듯이 보였다. 물론 필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인위적인 감이 없지 않다. 만일 마티스가 자신의 필름을 보고 그날 자신이 가능한 모든 선들 가운데 하나를 잘 선택했고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신처럼 최소와 최대라는 거창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마티스는 조물주가 아니라 인간이다. 고전적 원근법은 자발적인 시선에 대한 어떤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각된 세계가 고전적인 원근법의 규칙들과 어긋나면서 다른 규칙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지각된 세계가 어떤 규칙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규칙의 질서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지각 안에 깊이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대상들은 그 어떤 정해진 외관상의 크기도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원근법이 우리의 눈을 속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육안으로 보면 소묘나 사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그 크기가 원경과 근경에서 공이 같은 치수로 보이지 않는 한은 말이다. 지평선에 걸린 달의 크기를 내 손 안에 있는 동전의 몇 분의 몇으로 측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원거리의 치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물에 있어서 뜨거움과 차가움처럼 그저 달에 속해 있는 일종의 속성일 뿐이다. 감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시를 의미하는 완성이 이제 더 이상 완전한 작품의 차질이나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표현은 감각이나 자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를 가로질러 인간에게서 인간에게로 직접 나아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 인용을 했는데 바로 완전한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성된 것은 아니며 완성된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한 것도 아니다 라는 보들레르의 말이다. 완성된 작품은 하나의 사물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객에게 다가와서 그들로 하여금 작품을 창조해낸 제스처를 되찾게 하고 중개자들을 뛰어넘어서 거의 무형의 자취인 고안된 선의 움직임 외에는 어떤 안내자의 도움도 없이 화가의 침묵의 세계, 이제는 발언되고 다가서기 쉬운
그 세계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때때로 우리의 감각 중 하나에만 의존하고 생생하게 체험된 것처럼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에워싸지 못해서 우리의 정신을 자기가 만드는 그대로 채워준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동결된 존재와 달라야 하고 가스동 바슐라르가 말했듯이 초존재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이 자의적이거나 허구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상이 그러하듯 현대 회화 역시 어떤 대상과도 닮지 않았고 외부에 모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리 정해진 표현 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인 하나의 진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한다. 만일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화가를 그의 세계와 다시 연결시킨다면 그를 통해 세계를 회화로 변모시키는 변형, 즉 작품 초반부터 성숙기까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결국 과거의 어떤 작품들에 전에는 지각되지 않고 있었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변형이 그렇게 불가사의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동굴벽에 그려진 최초의 태생들은 세계를 그려야 할 혹은 묘사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고 회화의 무한한 미를 갈망했다. 바로 그 때문에 최초의 태생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인 변형을 통해서 그 태생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 태생들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역사성이 생겨난다. 하나는 아이러닉하고 조소적이기까지 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만들어진 역사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는 이방인에게 대항하듯 당대의 근심과 전망을 다른 시대들의 강제로 떠넘기면서 그 시대들과 투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망각이며 해체이고 무지이고 허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는 이것이 없으면 앞서 설명한 역사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역사다. 이런 역사는 우리를 현재의 우리가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관심을 통해 지속적인 교환작용 속에서 과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모든 작품 속에서 회화의 전체적인 의도를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부추기는 이 삶을 통해 점차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예견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다. 가까이 다가온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선끼리의 동시작용과 그것을 탐구하고 탑사하는 나의 시선 그 자체다. 우리의 시선 교정이 결과들을 내놓는 어떤 실질적인 계산에 입각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처럼 빠르거나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선과 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을 통해 세계를 검열할 수 있는 체계 중에 체계를 판별해내야 한다. 그것은 거리를 뛰어넘고 지각적인 미를 꿰뚫어 보며 불가사의한 존재의 진부함 속에서 우묵한 곳과 튀어나온 곳, 간격과 틈을 하나의 의미로 그려내는 체계다. 무한한 재료 속에서 자신의 아라베스크를 그리고 있는 화가의 움직임은 지향된 운동이나 포착된 제스처의 단순한 경이로움을 증폭시키고 또한 지속시킨다.
이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제스처 속에서 몸은 자체 내 어떤 세계에 대한 도식을 지니고 있고 바로 그 세계로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소유되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그 세계를 소유한다. 표현의 제스처는 스스로 묘사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서 세계를 회복시킨다. 각각의 제스처는 시작이면서 연속이고 사건처럼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는 한 차이 속에 갇히지 않은 연속인 동시에 재개다. 또 그것은 단순한 현전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며 이로 인해 여타의 모든 표현적인 시도들과 동맹자 혹은 공범자의 관계를 맺는다. 여기에서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들의 경험적 질서와 구별되는 시각장을 설정하면서 어떤 회화정신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세계에 나타나 그 세계의 이면에서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을 회화정신을 말이다. 사건들의 인과율을 초월한 인과율, 즉 회화의 세계를 자체의 고유한 법칙을 지닌 초감각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제2의 인과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창작은 외부 환경 속에서 매개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창작에 적합한 환경을 만나 보존되고 전해진 회화는 채색된 캔버스 조각으로서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정의한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으로서 계승자들 내면에서 작품 자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동적인 힘을 전개해 나간다. 이처럼 화가의 확고한 의도를 초과하는 작품은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며 회화의 짧은 역사와 화가의 심리는 이 관계의 몇몇 반영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언어학자들은 라틴어가 끝나고 프랑스어가 시작되는 날짜를 역사 속에서 엄밀히 표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단 하나의 언어와 함께 끊임없이 작용하는 단 하나의 혀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마치 우리 몸이 가능한 모든 대상을 지배한 덕분에 하나의 공간을 이룬 것처럼 표현의 계속적인 시도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역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논쟁에서 벗어나서 다시 철학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즉 철학적 반성의 중심이 된다.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단일한 본질로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우리 의문과 경의가 집결된 장소로서의 중심 말이다. 우리의 언표들은 단지 이와 같은 교환의 궁극적인 결산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사상 자체도 바로 이러한 질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체험, 가치 등이 동시에 만나는 역사적인 지각의 해명이고 우리의 명제는 지각의 도식적인 공식일 뿐이다. 모든 행위나 인식은 이런 오랜 고심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가치들을 상정하기를 원하며 또는 계산이나 모든 기술적인 절차를 통해 방법들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인식은 해결하려던 문제에 못 미치고 만다. 개인의 삶과 표현, 인식, 역사 등은
목표와 개념을 향해서 똑바로 전진하지 않고 비스듬히 나아간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게 찾으려 하면 얻지 못하는 법이 오히려 명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자발적인 근원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이념과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회화와 문학 같은 예술 언어는 반성을 거친 개념적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비결정적인 존재에 침묵으로 접근한 뒤 그 의미를 계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철학의 합리적 사유의 근거와 타당성도 회화와 문학처럼 개념적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침묵 속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빠루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를로퐁티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술 언어란 이미 사유되거나 형성된 의미가 아니라 발언적인 의미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침묵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입장은 사변이 아닌 세계의 사태점에 입각해 본질을 연구하고자 한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몸과 정신의 분리를 전제로 초월적 의식의 귀환을 추구한 후설을 뛰어넘어 물과 대상 간의 상호 공동작용에 의해 지각현상이 실현된다는 이른바 몸의 현상학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세계를 구축해냅니다. 인간은 사유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각하면서 세계를 이해한다고 설파했던 모호한 철학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